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트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도 유예빈, 이라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질수록 내 안의 솔직한 감정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만히 삼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 서운함이나 피로함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벅차오르는 감정마저도 주변의 시선에 맞춰서 아무렇지 않은 척 눌러 담곤 하는데요. 우리가 불 켜진 무대를 바라보고 또 책 속의 인물의 삶에 가만히 빠져드는 건 어쩌면 오랫동안 억눌러둔 그런 감정의 고삐를 안전하게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안에서는 타인의 이야기에 마음껏 공감해도 울고 웃어도 또 그 누구의 눈치를 주거나 토를 달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내 마음보다 주변을 먼저 살피느라 애쓴 여러분들께 참아왔던 감정들을 편안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이죠. 뮤지컬 엘리자벳입니다. 아마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분명히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요. 이 실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의 황후 엘리자벳의 이야기를 죽음이라는 관념적인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이 스토리와 작품성 모두를 잡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번 6번째 시즌의 트레일러 영상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올까요? 와, 이렇게 영상만 봐도 작품 특유의 웅장함과 또 아름다움, 또 이렇게 반대로 보면 어두운 느낌까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자벳이 오스트리아의 실제 황후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럼 바탕이 된 역사적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엘리자벳은 19세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후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랐는데 황제 프란츠 요제프와 결혼을 하면서 이 엄격한 궁정 예법과 또 시어머니 소피 대공비의 통제에 갇히게 되는데요. 아이들까지 빼앗기면서 상처 입은 그녀는 결국 평생의 자유를 찾고자 궁밖을 떠돌았고요. 아나키스트였던 루케니의 칼에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실존 인물의 비극인데 뮤지컬 엘리자벳이 여타 다른 역사극과 좀 다르게 독창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배경에는 극작가인 미하엘 쿤체의 뛰어난 구성력이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관념적인 개념인 죽음이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죽음이 아름다운 남성의 모습으로 의인화한 점에 있습니다. 이 죽음이 엘리자벳의 자유분방함에 반해서 평생 그녀를 유혹하고 또 주변을 맴돈다는 설정을 넣어서 극을 만들었는데요. 이 덕분에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후와 또 오스트리아의 몰락이라는 이 역사 위에 환상적인 로맨스가 얹어지면서
독보적인 서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인물로 등장을 해서 황후를 유혹한다는 그 설정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엘리자벳의 심정과 또 그 자유에 대한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곡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단연 1막 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나만의 것이 있는데요. 이 억압과 시선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런 선언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곡은 엘리자벳이라는 인물의 정체성과 또 이야기의 모든 서사의 핵심 동력을 이 노래 하나로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6번째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리나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난 싫어 그 어떤 강요도 의무들도 날 이젠 그냥 둬 낯선 시선들 속에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아 난 자유를 원해 당신들의 끝없는 강요 속에 내 몸이 묶인다 해도 내 영혼 속 날갠 꺾이지 않아 내 삶은 내가 선택해 세상 속 새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난 이제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래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주인은 나야 난 자유를 네, 가사와 선율이 모두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 외로움이란 감정이 또 잘 느껴지기도 하는데 좀 궁금해집니다. 이 죽음이라는 존재는 이 엘리자벳 외에 또 다른 인물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여기에서 아들 루돌프 황태자와의 이야기를 꼭 짚어봐야 되는데요. 어머니의 부재와 또 아버지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고립이 되어 있던 루돌프에게 죽음이 접근을 해서 파멸로 점점 이끌게 됩니다. 이런 루돌프와 죽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자는 길어지고 카이 배우와 또 김우성 배우의 연습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어 긴 침묵을 끝낼 시간 그래 넌 나를 알지 기억나 네가 어릴 때 우리 다시 만날 거란 그 약속을 난 널 잊은 적 없어 내 친구 암흑 속에서 나는 너를 찾곤 했지 내가 여기 왔어 길어지는 그림자 인간은 절대 볼 수 없지 망설일 시간 없어 지나치고 후회만 할 뿐 세상을 덮는 어둠 세상에 정말 그 끝에 서 있다. 네, 루돌프의 외로움과 또 죽음의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습 영상이었는데도 몰입감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 이번 시즌 무대 연출도 대폭 새로워진 것 같은데 그럼 또 어떤 점이 변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시즌 저번 시즌에 비해서 엄청난 변화를 이뤘는데요. 먼저 서숙진 무대 디자이너는
화려함보다는 황궁의 감옥 같은 속성을 시각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존의 기둥 대신에 뾰족한 가시 조형물을 배치를 했고요. 또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이 바뀌는 독수리 조각상을 세워서 감시와 고독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호숫가 장면의 나무도 1막에서는 생기 있는 모습이었지만 2막에서는 낙엽빛으로 연출이 되면서 이 비극을 암시한다고 하니 이런 연출 의도를 알고 보시면 더욱더 무대가 인물의 심리로 느껴져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디테일한 무대 연출 때문에 뭔가 인물들의 내면을 좀 한층 더 깊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캐스팅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황후인 엘리자벳 역에는요, 우선 지난 시즌에도 활약을 했던 이지혜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또 실제 엘리자벳과 너무 닮았다 이런 싱크로율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나 배우, 또 이지수 배우가 새롭게 출연을 합니다. 또 다들 이 다른 주연이죠. 이 죽음 역할에는 토드, 카이 역에는 카이, 서경수, 고은성 배우가 모두 새롭게 합류를 해서 치명적인 매력을 선사한다고 하고요. 또 극중의 해설자이자 아나키스트 루케니 역할로는 박은태 배우, 강홍석 배우, 노윤 배우가 함께합니다. 이번 공연은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에서 진행되니까요. 이 무대가 주는 뜨거운 울림을 직접 공연장에서 체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뮤지컬 엘리자벳 함께 만나봤는데요. 다음 무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빈 아나운서, 오늘 어떤 공연일까요? 네,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발레 공연을 찾고 계신데요. 하지만 발레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발레 모습으로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공연을 준비해 봤는데요. 발레의 시작이 된 궁정 문화부터 19세기 낭만 발레의 대표작까지 이렇게 발레의 역사를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서울 발레 시어터의 가을밤 낭만 발레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 발레 공연을 봐도 사실 저도 막상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무대는 발레 작품 하나를 감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레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인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1막에서는 화려한 왕실 문화를 담은 궁정 발레를 만나볼 수 있고요. 2막에서는 낭만 발레의 대표작이죠. 지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의 발레를 한자리에서 비교하면서 발레의 역사와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연입니다. 네, 궁정 발레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번 공연은 특별히 프로젝트 공연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인 서울시 발레 시어터는 2026년 서울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산업에 선정됐는데요. 그래서 영등포 아트홀의 상주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장과 전문 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고요. 또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연장은 좋은 작품으로 꾸준히 소개할 수 있고요. 또 예술단체는 지역 관객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 발레 시어터라면 발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시 발레 시어터는 1995년 창단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고전 발레와 창작 발레를 함께 아우르는 폭넓은 레파토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등포 지역의 상주 단체로 처음 소개되는 만큼 발레 애호가들은 물론 발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갈라 형식의 공연을 준비한 건데요. 특히 작품 해설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줄거리나 시대적 배경을 잘 몰라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네, 공연 가격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발레 공연인데 전석 2만 원이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 같은데요. 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데요. 이번 공연의 티켓 가격은 전석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공연장도 영등포 구민회관 안에 있는 영등포 아트홀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발레 공연 보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공연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럼 먼저 1막부터 살펴보기 전에 발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발레의 뿌리는 15세기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 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요.
당시 왕실과 귀족들은 결혼식이나 외교 행사, 또 연회가 열릴 때 음악과 시, 연극, 춤을 결합한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 문화가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17세기 바로크 시대에는 궁정 발레, 프랑스어로는 발레 드 쿠르라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문 무용수가 또 극장에서 공연하는 발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달랐는데요. 당시 궁정 발레에서는 관객에게 보여주기만 하는 공연은 아니었고요. 왕과 귀족이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왕실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춤은 물론이었고요. 노래와 시, 또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까지 결합된 이렇게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또 왕실의 권위와 질서, 부와 세련미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행사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동작의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품격과 정확한 형식입니다. 귀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그런 모습에서 당시 왕실의 엄격한 예법과 질서가 담겨 있는 건데요. 또 층층이 장식된 드레스와 정교한 머리 장식도 이처럼 단순한 아름다운 의상을 넘어서 왕실의 부와 권위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막 바로크 시대의 발레를 재현한 궁정 발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의상부터 머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과 귀족이 직접 추던 이 발레에서 어떻게 오늘날의 극장 발레로 바뀌게 된 걸까요? 네, 보셨던 것처럼 궁정 안에서 시작된 발레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점차 전문적인 무대로 변화가 됩니다. 왕립 무용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동작과 자세, 또 발의 위치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직접 춤을 추던 귀족들을 대신해 전문 무용수들이 이제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8세기에 들어서는 춤의 기술을 과시하는 것보다 인물의 감정과 또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점 커졌었는데요. 여기에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왕실 중심의 사회와 문화가 크게 변화되면서 발레의 중심도 궁정에서 대중이 찾는 극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서 유럽 사회에는 이성과 질서보다 감정과 상상력, 또 자연과 초자연적인 세계를 중시하는 낭만주의가 확산됐었는데요. 이 흐름이 발레에도 반영이 되면서 낭만 발레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궁정발레가 왕실의 질서와 권위를 보여줬다면 낭만발레는 인간의 내면과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꿈과 환상,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무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낭만 발레라고 하면은 이렇게 새하얀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의상에도 그 시대마다의 특징이 있죠.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낭만 발레에서는 무릎 아래까지 부드럽게 내려오는 흰색의 로맨틱 투투가 대표적인 의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달빛과 어두운 숲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명의 무용수가 흰색 투투를 입고 함께 춤추는 장면은 낭만 발레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됐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무용수가 발끝으로 서는 포인트 기법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현실의 인간보다는 요정이나 영혼처럼 보이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낭만 발레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지젤인 거네요. 그렇죠. 1841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됐던 지젤은 사랑과 배신, 또 죽음과 용서를 다룬 작품으로 낭만 발레의 정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1막과 또 죽은 처녀들이 영혼이 등장하는 환상적인 2막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는데요. 간단히 지젤의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1막의 주인공은 춤을 사랑하는 순박한 시골 처녀 지젤입니다. 지젤은 마을에 나타난 청년 로이스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로이스의 진짜 정체는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귀족 알베르히트였습니다. 알베르히트에게는 이미 약혼녀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지젤은 이성을 잃은 채 사랑했던 순간을 되짚듯 춤을 추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너무 슬픈 사랑 이야기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막은 분위기가 완전 또 달라지죠? 네, 이 막은 달빛이 비치는 깊은 숲속 지젤의 무덤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결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처녀들의 영혼, 윌리들이 살고 있는데요. 윌리들은 밤중에 숲으로 들어온 남자들을 붙잡아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윌리들의 여왕 미르타 역시 알베르히트에게 춤을 명령하는데요. 하지만 윌리가 된 지젤은 자신을 배신한 알베르히트를 원망하기보다는 끝까지 곁에서 그를 보호합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알베르히트가 버틸 수 있도록 함께 춤을 추고요. 결국 그의 목숨을 구해내게 됩니다. 자, 그럼 2막의 지젤 하이라이트 장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궁정 발레부터 낭만 발레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또 발레를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입문을 할 수 있는 공연이 되고 발레를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시대별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 발레 시어터의 가을밤 낭만 발레는 오는 10월 24일 토요일과 25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관람 연령은 초등학생 이상이고요. 티켓은 전석 2만 원입니다. 발레의 첫 시작의 역사가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가을 시대를 넘어 이어져 온 발레의 매력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갈라 형식으로 가볍게 발레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 가을밤 낭만 발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책을 만나보는 위클리 북 시간인데요. 이라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여러분 혹시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 중 한 명이 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무서워서 바로 도망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리 좀비라고 해도 내 가족인데 쉽게 버리고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소설은 바로 이 엉뚱한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바로 칵테일, 러브, 좀비입니다. 각각 떼어놓으면 익숙한 단어인데 한데 붙여놓으니까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의 조합이 이 책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기괴하고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상하게 웃음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히려 좀비라는 비현실적인 존재를 통해서 가족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또 애증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저는 사실 제목만 보고 정말 이 가볍고 발랄한 그런 좀비물인 줄 알았거든요. 칵테일도 있고 러브도 있으니까 약간 B급 로맨스 코미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족 이야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제목이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저는 오히려 좀비와 가족을 연결했다는 게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최근에 좀비 딸이라는 영화에서도 딸이 좀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좀비가 된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서운데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쉽게 인연을 끊는 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바로 그 이야기의 지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좀비 또는 귀신일까? 오늘은 이 기괴한 상상력 속에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숨겨놓은 작가 조예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예은 작가는 호러와 SF 판타지 등 장르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가입니다. 2016년 오버랩 나이프로 제2회 황금가지 타임리프 공모전 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장편소설 시프트로 같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뉴 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스노우볼 드라이브, 트로피컬 나이트 등 독특한 제목만큼이나 개성 강한 작품들로 찾아왔었는데요. 그리고 조예은 작가의 작품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괴물이나 귀신처럼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등장시키면서 정작 그 존재들을 통해서 아주 현실적인 감정과 또 상황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귀신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읽어볼 수 있죠. 칵테일 러브 좀비에서 수록된 작품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성이 감내해온 폭력을 소재로 하는 초대가 있는가 하면 습지의 사랑에는 물귀신과 숲귀신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칵테일 러브 좀비에서는 좀비가 된 아버지와 가족들을 통해서 이 가부장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칵테일 러브 좀비라는 제목 때문에 하나의 긴 좀비 소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4편의 이야기를 묶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초대, 습지의 사랑, 칵테일 러브 좀비, 오버랩 나이프가 차례대로 실려 있습니다. 각각 독립된 이야기이고 또 소재도 조금씩 다른데요. 초대는 폭력을 감내해온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습지에서는 물귀신과 습귀신의 첫 만남을, 또 칵테일 러브 좀비에서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고 마지막 오버랩 나이프에서는 타임 리프에 대해서 다루곤 합니다.
네, 좀비부터 귀신 타임리프까지 정말 장르가 다양한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한 권 안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제목에 칵테일이라는 말이 괜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칵테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은 출간 이후에도 꾸준히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출판사 측은 20대 여성 독자층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만 부 판매를 기념한 특별판도 출간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칵테일 러브 좀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의 중심에는 주연과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후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 가족들은 아버지가 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믿기 힘든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좀비물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족의 선택이 조금 다릅니다. 가족들은 좀비가 된 아버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집 안에 가둬놓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작품은 좀비 이야기에서 조금씩 가족 이야기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네, 저도 이 선택이 사실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좀비가 됐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지 또 싶다가도 막상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비 영화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못 도망을 가지? 이렇게 답답하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또 이야기하던 내 가족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겉모습에 아직까지 내가 알던 이 가족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못 버릴 것 같아요. 네, 출판사는 이 포제작을 블랙 유머를 통해서 가부장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오컬트 좀비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좀비는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장치만은 아닌데요. 좀비가 된 아버지를 통해서 이 가족 안에서 이미 존재했던 이 불편한 관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된 이 좀비가 무섭다가도 정말 이 이야기에서 무서운 존재는 누구일까 잔잔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단편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왜 이렇게 꾸준하게 인기가 있을까요? 실제로 2024년에 특별 기념판이 아까 출간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독자 리뷰를 보면 단편이라서 비교적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작품마다 이 장르별 재미가 뚜렷하다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작품이 가장 좋았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독자마다 다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좀비와 귀신이 나오는 책인데 이 사람들이 읽고 나서 따뜻하다라는 감상도 할 수 있고 또 사랑 이야기 같다 이런 감상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이런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예은 작가의 칵테일 러브 좀비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물귀신과 숲귀신이 등장하기도 하고 아빠가 좀비가 되고 또 시간을 돌리는 재밌는 장치까지 나옵니다. 현실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이 네 편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하게도 이 현실과 너무나 익숙한 감정들이 보입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마음, 또 상처받았지만 쉽게 떠나지 못하는 관계. 그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괴물을 만났는데 결국에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책. 네, 기괴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고 또 잔혹한 순간에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놓지 않는 이야기. 이번 주에는 조금 낯설고 또 독특한 소설이 읽고 싶다면 이 조예은 작가의 칵테일 러브 좀비를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은 뒤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책 칵테일 러브 좀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앞선 피피플에서 만나본 공연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피플 시간입니다. 이 앞선 픽스테이지에서 제가 뮤지컬 엘리자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무대를 보면서 이 엘리자벳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나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아까 픽스테이지에서도 황후라는
화려한 왕관 뒤에 숨겨진 그 외로움이 느껴졌었는데 실제로도 시시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유럽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대명사라고 불렸지만 사실 그녀의 삶은 영화나 또 뮤지컬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1837년 바이에른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엘리자벳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오스트리아의 황제죠. 프란츠 요세프 1세의 눈에 띄어서 청혼을 받게 됩니다. 결국 2년 뒤 16세의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엄격하고 보수적인 빈 궁정의 예법은 바이에른이라는 시골에서 자유롭게 자란 그녀에게 굉장히 창살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엄격한 황실 분위기에 적응하는 건 진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 시어머니인 조피 대공비와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는데요. 남편인 요세프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워커홀릭의 어머니의 뜻을 또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라 엘리자벳은 신혼 초부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황실의 답답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녀가 택했던 방법이 외모 관리 그리고 또 여행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엘리자벳은 키가 무려 173이었는데 몸무게가 40kg대였다고 합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또 운동을 병행했다고 하고요. 매일 몇 시간씩 머리를 가꾸면서 또 외국어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강박이자 또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던 셈이죠. 네, 이렇게 뮤지컬에서는 이런 그녀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또 그녀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노래가 있는데요. 뮤지컬 엘리자벳의 내가 춤추고 싶을 때라는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부터 난 맘대로 춤을 출 거야. 시간, 장소, 음악까지 모든 내가 결정해. 이제부터 난 마음껏 자유롭게 춤을 출 거야. 나만의 춤을 너의 시선 안에서. 난 강해 혼자서도 내가 없이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만 떠나 날 찾게 될 찾지 거야. 않아. 바로 난 네 내 삶을 삶을 증오하게 될 거야. 이제부터 난 맘대로 춤을 출 거야. 시간, 장소, 음악까지 모든 내가 결정해. 이제부터 난 마음껏 자유롭게 춤을 출 거야. 나만의 춤을 너의 시선 안에서. 내가 춤출 때 누구와 춤출지도 내가 정해. 네, 역시 노래 안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외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녀의 삶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첫 딸인 조피를 어릴 때 병으로 잃은 데에 이어서 1889년에는 하나뿐인 아들 루돌프 황태자가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엘리자벳은 평생 검은 상복만 입은 채 경호원도 없이 유럽과 또 북아프리카 전역을 떠돌면서 도피성 여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상상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방랑을 결국 선택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여행이 결국엔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를 부르게 되는데요. 189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행을 하던 중에 무정부주의자죠. 루이지 루케니의 송곳에 가슴을 찔리는 이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너무 쪼여 입었던 이 코르셋 때문에 처음에는 심각한 상처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배에 승선한 뒤에 코르셋을 풀자
출혈이 심해지면서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코르셋과 또 검은 옷에 가려져서 이렇게 심각했던 자신의 상태까지 몰랐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또 허망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사적으로 이 엘리자베트에 대한 평가가 양갈래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으나 이 시대의 한계와 또 답답한 황실에 갇혀서 희생을 당한 비운의 여인으로 동정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독보적인 아이콘으로서 사후에도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적인 도피 여행을 일삼았고 또 황후로서의 공무나 자녀 교육에 무책임했다 이런 비판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전까지는 그저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 또 가장 아름다웠던 황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그동안 왕관 아래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고통과 상처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황궁이라는 화려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신으로 살려고 했던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 엘리자벳. 그녀가 남긴 삶의 궤적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작품으로 재탄생을 하면서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픽피플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 엘리자벳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예빈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분을 함께 만나볼까요? 네, 세계적인 발레단이죠.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 이곳에서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새로운 역사를 쓴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입단 1년 만에 솔리스트, 그리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최고 등급인 프린시펄까지. 오늘의 픽피플 주인공은 ABT의 차세대 스타, 클로에 미셀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ABT에서 그 정도 속도의 승진이라고 하면은 사실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2021년 ABT에 입단한 뒤에 2022년에 솔리스트, 그리고 2024년에는 22살이라는 나이로 프린시펄에 올라갔는데요. 워낙 유례 없는 고속 승진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부모의 후광이나 또 발레단의 과한 지원 덕분이 아니냐는 이런 시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미셸딘은 결국 실력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잠재웠는데요. 특히 ABT의 단체 영상을 보면 수많은 무용수 사이에서도 혼자만 유독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긴 팔다리에서 나오는 독보적인 라인과 또 압도적인 테크닉, 또 동작 하나하나의 완성도까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녀가 정상에 올라갔는지 단 1초 만에 납득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발레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꾼 건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인 옌천 역시 ABT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던 발레리나였는데요. 클로에는 처음부터 발레만 좋아했던 아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영 등 다른 운동을 더 좋아했고요.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발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 공연 무대에 오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발레의 매력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후 빠르게 성장한 미셀딘은 2018년 세계적인 신예 발레리나의 등용문이죠. 로잔 발레 콩쿠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6살의 클로에 미셀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보다 앳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 긴 팔다리와 또 무대 장악력은 당시에도 확실히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이후 미셀디는 ABT 스튜디오 컴퍼니를 거쳐서 정식 단원으로 입단을 했고요. 불과 3년 만에 발레단 최고의 자리인 프린시펄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무대는 2024년 7월에 선보였던 백조의 호수였는데요. 순수하고 비극적인 백조 오데트와 또 매혹적이고 강렬한 흑조 오딜, 이렇게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인물을 한 무용수가 모두 표현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배역입니다. 미셀디는 이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공연 직후 열린 커튼콜에서 프린시펄 승진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도 모르고 있던 승진 발표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료 무용수와 또 관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ABT의 새로운 프린시펄이 탄생한 굉장히 기분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의 옌천이 가장 먼저 건넨 말은 다시 연습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프린시펄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정상에 올랐지만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프린시펄은 발레단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지만 단순히 어려운 동작을 잘한다고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작품 전체를 이끌어야 하고요. 또 서로 다른 인물의 감정과 성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미셀딘 역시 백조의 호수의 오데트와 오딜뿐 아니라 지젤의 윌리 여왕 미르타, 그리고 라바야데르의 감자티, 또 드라마 발레의 주요 배역까지 맡으면서 표현의 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속도는 그 누구보다 빨랐지만 진정한 전설이 되는 과정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ABT의 차세대의 스타를 넘어 자신만의 시대를 만들어갈 클로에 미셀딘의 다음 무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클로에 미셸딘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예술이라는 이야기 안에서 타인의 시선과 또 어른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내 안의 솔직한 감정들을 가만히 꺼내어본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매일 아무렇지 않은 척 삼켜야 했던 마음의 무게를 이 무대 위의 뜨거운 땀방울과 또 책 속의 문장들에 잠시 내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작게나마 숨통이 트이셨기를 바랍니다. 예술이 만들어준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또 결코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요. 어느 순간 또다시 내 마음보다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일상이 돌아가겠지만 예술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의 눈치 보지 말고 오롯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편안하게 쉼표를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즐겁고 감동이 있는 예술 이야기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